안녕하십니까. 김성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처음에 들으실 때 좀 거부갈 거예요. 목소리가 좀 풀어질 때까지 한 10분 정도 지나면 본래의 목소리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첫날 반갑습니다. 1, 2차 동차하시는 분들은 이미 1차를 하고 계셨죠? 예. 우리 세법은 이제 공시세법은 하나의 과목으로 2주마다 한 번씩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번. 그럼 가끔씩 보니까 길거리에서 보면 잘 몰라요. 2주마다 한 번씩 보니까. 그런데 2주마다 공부한 것을 기억하기는 더 힘들다. 그죠? 그래서 이 시험에서 문제점이 가장 어떤 거냐면 공시세법이에요. 자주 접하지 않고 또 세법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나중에 모아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집중이 안 되니까 초기에 상반기에 정리가 다 끝나야 하반기에 가서 편하다. 자, 그러면 다른 과목 다들 수업을 하셨으니까 우리 세법은 지루하지만 10분 정도 15분 정도 우리 OT를 한번 하고 갈 테니까 그거 들으시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수업하는 목소리가 그리고 톤이 이렇구나라는 걸 적응하는 시기로 그렇게 잡으시고요. 우리 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세금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 OT 과정을 거쳐서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관련된 세금, 조세, 걷어가는 걸 세금이라고 하는데 조세라고 하는데 이 조세는 세금은 25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금의 종류가.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관세라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국경, 외국에서 수입하고 또 수출할 때 나라와 나라끼리 약속된 세금을 관세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세금하면 이건 생략을 하고 우리나라 안에 관련된 세금, 내국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국세는 요거 빼니까 24가지다. 그럼 24가지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물이죠. 토지 건물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중에 일부 5가지 세금만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봤거든요. 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시험은요. 자기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법률이니까 법조문을 물어보는 거야. 학계로는 자기 생각이 결부가 될 수 있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 법률 규정인 세법은 법령 지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법률을.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접목시키면 절대로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금은요.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걷어가는 누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데 이러면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먼저 저는 현재 제주도의 국토교통부의 그 세무공무원이 있어요. 공무원인데 공무원들 진급하기 위해서는 연수원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부동산 실무 과정에 세법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부천대 폴리텍대학의 평생교육원의 부동산 실무 과정에 세법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 그래서 70개 학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메머드 회사, 즉 법인이 운영하는 회사, 즉 해커스나 또는 방문가 대기업이죠. 또는 에듀일이라고 하는 요 기업에서 법인의 이름으로 직영을 하는 그런 학원만 빼놓고 그것도 거의 많이 접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학원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개인이 하는. 그렇게 학원이 없어요. 그만큼 온라인으로는 많이 빠지고 수험생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었던 학원에 개인이 지금 운영하는 학원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문을 닫을 정도죠. 그래서 저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데가 서울하고 인천, 김포, 세종, 동탄, 서산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작년까지는 제가 해커스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해커스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전에는 몇 명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학원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선생님들이 과잉이야. 그래서 전 선생님들 전부 다 해커스에 다 모였어요. 한 45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내 분야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빠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95년도 제8회 공인중개사 시험 때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36회까지 지금까지 쭉 수업을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전체 과목 중에서 최고령자고 최경력자가 접니다. 다만 후배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어쨌든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경험직상 우리가 수업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한테 최소한 부담을 좀 줄이는 측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거지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른 과목 보면은 출제할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다 보니까 책이 계속 두꺼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은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제 경향을 보면은요. 아까 걷어가는 세금을 조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금에 25가지 중에 관세 빼고 24가지거든요. 24가지 세금에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국세라고 분류를 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 13가지 세금이 있어요. 근데 13가지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하고요. 그리고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가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도 2가지예요.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사업할 때 소득이 발생하죠. 임대료, 임대소득하고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 매매차익이죠. 여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요 2가지, 법률로 얘기하면 2가지예요. 소득세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이 2가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 지방세 중에 부동산을, 근데 이거 OT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집중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자, 지방세는 중에는 11가지 세금이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할 것이 뭐냐면 부동산을 취득해서 내 거라고 등기하는 소유권 등기까지 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옛날에는 취득세 내고 별도로 등기할 때 등록세라는 세금을 따로따로 부과했는데 2011년서부터는 통폐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까지 그냥 뭐네요? 취득세 냅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 부분 공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의 부동산에 내 거라고 등기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부동산에 내 권리 부분만 보호받겠다고 등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이건 내 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아니라 내 남의 부동산이지만 내 전세 보증금만 보호받겠다. 그래서 등기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나 임차권 설정 등기, 저당권, 경매 신청 이런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바로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재산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재산세 내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무엇도 내요? 종합부동산세도 부과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종부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만 재산세만 납부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건 24가지 세금 중에 5가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출제되는 비중을 보면 1편은 조세총론, 그리고 모든 교재가 2편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에 대해서 3편은 국세로 이렇게 3가지로 편제가 되어 있거든요. 모든 출판사에. 그런데 1편에서 다루는 게 조세총론이에요. 조세총론, 오늘 공부할 내용이 조세총론인데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세금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조세총론은 매회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난이도 조절을 할 때 조세총론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2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세금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에 없던 것도 우리가 수업할 때 다루지 않았던 부분도 시험에서 출제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출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이의 신청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조세총론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까지 하는 취득세는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36회 시험에서는 2문제가 출제됐고 등록면허세 1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서 3문제가 출제됐고,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결론은 지방세 보면 이렇게 6문제가 출제됐어요. 6문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2문제, 임대소득에서 1문제, 양도소득에서 5문제. 그래서 보통 16문항인데 여기 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통상적으로 50% 하고 조세총론이 2문제에서 16문제인데 요번에는 이렇게 지방세법에서 6문제 그리고 국세에서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6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미 공부하셨겠지만 공시법하고 세법하고 합쳐서 40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세법도 과락을 40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공시세법 다 합쳐서 40점 초과하면 됩니다. 이상이 되면 돼요. 되고 세법이 16문항이에요. 그래서 40문제거든요. 그러면 공시세법 다 틀렸어요. 그러면 세법 16개 다 맞아요. 그러면 40점이죠. 예? 그래서 공시세법 다 틀리고 세법만 다 맞았다. 그래도 과락을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시세법은 과락을 변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다만 자기 점수보다 조금 더 많이 맞으면 2차 전체적으로 평균 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법이나 또 앞으로 공부할 중개사법은 점수 많이 나오는 과목이지만 공법은 굉장히 난해해요. 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에서 과락을 변하면 됩니다. 과락을 변하는 게 공법이에요. 그거 목표로 하시면 부담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수업할 때 과락 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만 우리 공시세법에서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점수가 충분히 나오니까 여기서 과락을 변하고 50점 이상만 맞아주면 전체적으로 평균 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36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37회도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은요. 조세총론에선 2문제가 출제됐는데 원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요.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36회 시험에서. 그리고 두 번째 취득세에서 2문제는 아주 쉽게 출제가 됐죠. 납세 의무. 여러분 상중하 저는 기준을 할 때 오지선다 중에서 3개 이상 4개 정도 지문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건 하루 구분을 하고 3문제 지문 5개 중에 3개 정도가 중간 정도. 근데 5개 지문 중에서 2개는 하는데 3개가 모른다. 그건 상. 이렇게 해서 상중하로 기준을 정해놓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다음 등록면허세 어려움이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산세에서 3문제 중간 정도 그리고 이렇게 상중하로 구분돼서 출제가 됐고 종합부동산세 2문제 종부세는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하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인데
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고 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두 문제가 출제됐고 임대소득에서는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은 무난하게 한 문제가 출제됐고 양도소득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때 옳은 지문하고 틀린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비슷하게 출제됐어요. 옳은 지문을 골라라 그러면 6개 지문 다 읽어봐야 돼. 근데 틀린 지문이 딱 나오면 그래도 수월하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소요할 수 있었고 박스 문제는 보통 평균적으로 5문제 정도가 박스 문제로 나오고 계산 문제는 한 문제 또는 2문제까지도 출제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박스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 지문이 오지선다로 되어 있는데 전체 지문이 71개 중에서 시험에서 물어본 지문이 47개 지문이에요. 그럼 지문 중에서 66% 평균적으로 55%부터 70% 범위 내에서 출제됐던 문항이 반복해서 출제가 돼요. 왜 그러냐? 법률 중에서 중요한 지문은 법률 조항은 시험에서 매번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집중하시면 돼요. 결론은 뭐냐? 기출문제만 충실하게 기본 정리하고 나서 기출문제 정리하시면 합격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공부를 1, 2차 전부 준비하면서 1차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2차는 공부한 것도 아닌 것이 안 한 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공부한 분들. 이런 분들은 어쨌든 작년에 시험 문제를 한번 접했기 때문에 요번에 공부할 때 어려워요. 왜? 정리가 안 됐는데 듣긴 들어봤기 때문에 먼저 뭘로 가요? 문제풀이로 갑니다. 문제 중심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오로지 저는 수업할 때 기본 이론이다. 기본서, 기본에 나와 있는 이론을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다뤄도 충분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난이도를 표시할 때 상중하 중에서 이렇게 비율로 되어 있는데 저는 상, 평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 정도 난이도에서 조금 높게 36회에서 출제가 됐는데 37회 시험은 요거보다는 난이도가 높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정리하면 돼. 이거요. 작년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생님들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예상 문제 같은 거 풀었던 것이 인터넷상에 유튜브에 다 남아있어요. 자기가 강의했던 거, 강조했던 거 그런 거 비교해보면 저 사람이 적중률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이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예상 문제 이런 부분을 뒤에서 빠지지 않고 접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얘기하면 37회 대비해서는 우리 부동산세법은 문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략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뭐냐? 효율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조세 총론은 2문제가 출제되고 취득세는 2문제에서 3문제까지 출제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등록면허세 1문제 그리고 소득세에서 5문제에서 6문제 그리고 우리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여기서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재산세는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16문항 중에서 핵심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취득세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득세, 제일 많이 출제되는 소득세, 그리고 재산세 이 3가지 세목이 필수다. 그러면 잘못 이해하면 등록면허세 안 하고 이것만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예, 취득세가 정리가 되면 취득세 일부가 유형이 뭐랑 등록면허세랑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그러죠? 예. 자, 그리고 재산세가 정리가 되면 재산세 일부 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정리되면 종부세가 수월합니다.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방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 다시 말하면 지방세법 1조부터 22조가 취득세에 대해서 돼요. 지방세법 23조부터 33조까지가 등록면허세예요. 그리고 지방세법 104조부터 134조가 재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용어 같은 건 지방세 법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가니까 취득세하고 정리가 되면 등록면허세가 수월하고 재산세가 정리되면 국세지만 종합부동산세하고 법은 틀리지만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일부를 띄어서 종부세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 정리되면 종부세는 수월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부하실 때는 빠지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원에서 커리큘럼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 핵심 이론 과정 끝나고 나서 기출문제 다루고 예상문제 그리고 특강 등으로 들어가는데 기본 이론은 1월부터 3월까지 핵심 이론은 4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기출문제는 6월 7월 이 커리큘럼은요 20년 30년 전하고 똑같아. 모든 출판사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 중간에 기본 이론하고 핵심 이론 기출문제 나갈 때 아마 보충 자료가 또 나갈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간중간에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당부드리는 하나 말씀을 하고 가면 37회 합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계획을 세워라 이겁니다. 여러분은요 세법은 오늘 공부하고 나서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세법 공부할 때 학습 계획을 오늘 수업한 거 집에 가서 꼭 들어야지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한 달에 2번이잖아요 세법이. 그죠? 예, 세법이 2번 와요. 그러니까 2번 올 때만큼 아쉬우니까 빠지지 않겠다. 이게 계획이야. 예,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 학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기본 강의에 충실하라 이겁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오늘 공부하고 나서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동영상으로 복습할 때는 배속을 좀 빨리 해가지고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과목도 똑같아. 동영상을 공부하는데 세법을 공부한다. 예를 들어서 세법을 공부하는데 취득세, 납세 의무자 부분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다 틀어놓으면은요. 정작 내가 몰라서 궁금한 부분 그쪽에 오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틀어놓고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을 찾아서 딱 정지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자료 준비해놓고 수업을 그 부분을 틀어서 5분이든 10분이든 집중을 하시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저 동영상을 활용을 하시고요. 다음 앞으로 수업하면서 개정된 세법 지금 여기 교재에는 출판사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험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출판사들은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개정된 세법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출간을 합니다. 일단은 먼저 선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수업하면서부터 개정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개정된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서 여러분 걸로 특히 처음 하시는 분은 개정이 됐든 안 했든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은 머릿속에 그게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바꿔놔야 된다. 개정된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법은 기출문제 필수로 풀어보시면 되고 자, 오늘 여러분이 수업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네이버 밴드에 김성래 세법이라고 있어요. 네이버 밴드에 김성래 세법에 가입을 하십니다. 회원가입. 근데 거기는 인적사항 하나도 안 들어가. 전화번호도 안 들어가. 이름도 안 들어가. 그냥 뭐 가명으로 하든 뭐 닉네임으로 하든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만 한 4,4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저는 이미 진도가 취득세까지 이미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밴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오늘 나간 프린트지 있죠. 이미 밴드의 자료가 다 올라가 있어요. 보충수단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보충수단. 그래서 한 번 강의 올라갈 때 10분,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도 학원 독서실 학원에 와서 공부하실 때 컴퓨터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노트북 같은 거 가지고 다니기 어려우면 휴대폰으로 강의 들으시면 되잖아요. 보충.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학습 질문. 오늘 수업한 것을 2주 후에 기다려서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하고 나서 쉬는 시간이든 끝나고 나서든 질문을 하시면, 밴드를 통해서 질문이 있어야 하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수업 시간 빼놓고는 수시로 질문을 답을 간단하게 하는데, 그렇게 정리할 테니까 이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소통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김성래세법 나중에 시간 됐을 때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론 과정에 조세 총론 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오늘은 여러분 20쪽에 보시면 조세의 개념 기본서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수업하는 PPT 자료는 밴드에도 올려가 있고 오늘 프린트 나갔죠. 예, 그걸 보충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메모를 하시고 이렇게 점검합니다. 저는 수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기본서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 PPT로 뭘 알아야 줄을 치지.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교재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세 총론은 세금에 대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조세 총론을 알고 있어야 강론에 들어가서 취득세 공부할 때 용어가 계속 나오니까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조세 총론 이제 시작하는데 마음 다짐을 하고 갑시다.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데 예, 무조건 100세까지 살면 안 돼요. 왜?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아프면서 할 일 없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100세 가면 이거는 재앙이야, 재앙. 가족들한테 부담되고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꼬마아이들도 명절 때 되고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만나면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요즘 카드로 해서 용돈을 과자 하나 사 먹으라고 현금을 가지고 다니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준비하잖아. 뭐라고? 걱정 마세요. 계좌번호 바로 불려주잖아. 애들도. 거기로 보내라. 그런 시대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손자 손녀 절대로 안 와. 뭔가 베풀어야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지만 본인을 위해서 투자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 수업을 시작할 때 이제 겨울에 시작을 해서 계절이 바뀌어요. 꽃 피는, 그러니까 벚꽃이 피고 지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돌아오겠죠. 계절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가을에 돼서 추수하는 가을이 됐고 단풍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단풍의 낙엽이 다 떨어지는 요때 10월 말에 시험을 본다는 얘기.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계절이 많이 바뀌니까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시간 많이 있습니다. 차근하게 아까 그랬잖아요. 학원을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라. 세법은.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이 조세의 개념, 세금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 세금에 대한 분류, 조세의 분류 요거 하고 조세 관련해서 세금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조세의 분류 이 부분에서 한 문제 출제가 예상된다. 37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번 20쪽에 조세의 정의 그랬죠. 자, 그러면 조세의 정의가 뭡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조세는 걷어가는 세금을 조세라고 해요. 그러면 걷어가는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재원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세법이 정해놓은 과세 요건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세 요건을 뭐했을 때 충족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건을 충족한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반대 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세금을 내라.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과라고 그래요. 부과. 세금을 내라. 법률에 따라 세금 내라. 이게 부과고, 법률에 따라 걷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징수. 그죠? 부과는 내라고 하는 거고, 부과권, 그리고 징수권은 걷어가는 거예요. 걷어갈 때는 모든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모든 국민은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 그죠? 근데 국가는 강제로 어떻게 뺏어가. 그래서 안 내면 납세 의무자 부동산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하죠. 공개 입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세금을 걷어갑니다. 이렇게 걷어가는 걸 징수라고 그래요. 그런 경제 가치를 말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 세금을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2번에 조세의 정의 구체적인 분석 그랬죠. 예, 그것이 우리 프린트에 오늘 나간 거에서는 특징이야. 세금에 대한 특징. 요것을 요렇게 구분해 봤어요. 첫 번째 과세의 주체 그랬죠. 여러분, 과세의 주체가 뭡니까? 세금을 내라, 부과. 걷어가는 거, 징수.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 누가 있느냐?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누가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세의 주체 그러면 일명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과세권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과세권자가 누구냐 이거죠.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징수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공법상의 단체인 누가? 국가 또는 어디? 지방자치단체만이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과세의 주체 그러면은요,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징수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앞으로 국세라고 합니다.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방세. 그래서 우리 시험은 지방세의 세 가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지방세고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 국세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과 징수하는 과세권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걷어가는 벌금, 과태료, 범칙금 이런 건 세금이 아니에요. 도로교통법에 법률을 정해놨죠. 도로교통법에 법률을 정해놓은 건 왜 정해놨어요? 지키지 말라고 정해놓은 거지. 다 지키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준수하라 이거죠. 근데 그걸 뭐하면 위반해서 그럼 범칙금 걷어다가 국가가 경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공공기관에서 경찰청이면 경찰청에서 그 도로교통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벌금, 과태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공요금은 세금이 아니다. 오로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아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국가를 경영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영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경비로 재원을 모으기 위해서 조달할 목적이다.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1차적인 목적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러분, 세금은 세금마다 부수적인 목적도 있어요. 어떤 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왜 만들어놨어요? 투기하지 말아라 이거야. 부동산 과다 다는 얘기는 투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억울해? 그럼 팔아. 없으면 세금 부과 안 할 거니까.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또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 부가 세습되는 거, 상속세, 증여세, 세금 공짜로 주고받는 거죠. 재산을. 이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부수적인 목적도 있지만 우리 세법에서 시험과 관련해서는 목적 절대로 안 물어봐.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재원을 조달할 목적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걷어가는 목적이에요. 근데 요건 알아야 돼. 근거.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가는 목적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걷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권력이 막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힘없는 국민들한테 수시로 세금 내라고 하고 수시로 세금을 걷어간다면 조세 저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조세권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 즉 국회에서 만들어놓은 법률이 있어요. 그게 세법이에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이 얘기는 국회에서 만들어놓은 세금에 대한 법, 세법이죠. 세법의 정의는 과세 요건을 뭐했을 때, 충족했을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걷어가는 거지 임의대로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없다. 조세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에 정해놓은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는데, 여러분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모든 세금, 우리가 시험을 준비해서 공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순서가 바로 뭐냐? 과세 요건이에요. 과세 요건부터.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도 모든 출판사의 교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과세 요건이 뭐냐?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이것이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돼.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 거냐? 이를테면 취득세 내, 그럼 무엇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할 거냐? 물건이 정해져 있어야 될 거야. 재산세,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는 게 재산세.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이에요. 또 개인이 1년 동안 벌었으면 소득이죠. 소득 있으면 소득세 내라. 이것도 무슨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여러분, 돈을 버는데 날마다 고스 덮쳐서 돈 땄어. 그럼 세금 내야 돼? 안 내. 왜?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해져 있는 것만 세금 내라 이거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하느냐? 과세 대상이라 그래요. 과세 대상. 모든 법, 취득세 공부할 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뭐지? 재산세 공부할 때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뭐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뭐지? 이렇게 과세 대상 먼저.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세금 부과할 거냐? 과세 대상이 법률에 정해져 있고, 두 번째, 누가 세금 내야 돼? 세금 내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겠죠, 법에. 세금 내야 될 사람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자. 그죠?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법률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세금을 계산할 때 기본이 어떤 금액 가지고 세금 계산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세금을 계산할 때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물건의 가격, 물론 단위, 수량 등으로도 세금 부과할 수 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기본이 뭐예요? 가격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금액 가지고 세금 계산할 것이냐, 이걸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계산하려면 요 금액이 나왔으면 여기에다가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비율을. 그죠?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과세 요건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공부할 때도 이 순서, 재산세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다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덧붙이면 이게 과세 요건인데, 만약에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1억인데 세율이 10%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과세 표준 1억에다가 10%를 곱하면 1,000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이게 세금이죠. 이 세금을 누가 계산하느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세금을 과세 표준의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을 누가 해? 내야 될 누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을 하라. 그게 신고납부예요. 본인들이 계산해서 신고도 하고 사진해서 뭐하라? 납부하라. 이게 신고납부. 또 하나는, 그래서 신고납부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또 하나는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보통징수 용어가. 이걸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게 아니야. 국세면 국가가. 그래서 국가를 대신해서 세무서장이. 지방세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금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라고 뭐 나와? 고지서. 그럼 납세의무자는 가만히 있다가 뭐가 나오면, 고지서 나오면
고지서 받아가지고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라고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예? 순서가.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고 마지막에 가서 세금을 누가 계산한다? 본인이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라. 신고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합니다. 언제까지 되라고. 그때 납부하는 걸 뭐라 그래? 보통징수.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왜 만들어놨다고요? 지키지 말라고. 여기 보세요. 신고 납부하라 그럼 재미가 없잖아. 다 하면. 신고 납부 안 했어. 그럼 안 했어? 법을 위반했네? 그럼 뭐부터? 가산세. 그죠? 고지서 받고 납부하라 날짜를 정해줬는데 납부하지 않아서 너도 그럼 뭐야? 가산세. 이렇게 푸는 거죠. 예,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하나씩 들어갈 거니까 그냥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들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법률의 법에 정해놓은 과세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거지 임의대로 부가징수할 수는 없다. 이게 조세 법률주의 또는 과세 근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뭐죠?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개인이 됐던 법인이 됐던 모든 국민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이때 무보상성 그랬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 하고 걷어갈 때 개개인한테 당신이 세금을 내면 당신이 필요한 거 뭐를 해줄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약속하지 않고 강제로 걷어가는 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무보상성 이 얘기는 세금을 징수 걷어갈 때 개별적이나 직접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여러분 1년에 개인이 벌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내야죠. 근데 소득세 내라고 할 때 당신이 소득세 내면 국가가 뭐 해줄까 물어봐. 당신이 세금 내는데 필요한 거 뭐야? 저는요 주택이 필요한데 알아서 주택 해줄게. 저는요 남자친구가 필요한데 알아서 해줄게. 이런 얘기 안 해. 묻지도 안 해. 예? 그래서 반대급부 강제로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모든 세금은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모든 세금은 뭘로? 금전으로 그것도 뭘로? 일시 한꺼번에 내라 이겁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세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요거 앞으로 공부할 때 과세의 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국가가 과세의 주체로 되어 있는 세금을 국세라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부과돼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부른다. 요거 이해하시면 되고 세법이 정해놓은 과세 요건은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거죠. 모든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라. 그게 원칙입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내라. 근데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돈으로 못 내는데요. 그래? 그럼 물건으로 세금 내. 물납. 현금으로 내긴 납부는 하긴 하는데 한꺼번에 못 내요.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럼 나눠 낼게요. 분할 납부. 또 나는 죽을 때까지 세금 낼 능력이 없어. 나 죽을 때까지 못 내겠어. 그래? 알았어. 그럼 되지 마. 대신 담보로 맡겨. 죽을 때까지 세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이렇게 납부 유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납부 유예는 여기서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 자료에 있죠? 교재에는 생략이 됐지만 자 여기까지 한번 볼 건데 여러분 보실래요? 자 먼저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자 여기 보실래요? 지금은 조세 총론이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그럼 나중에 강론에 들어가서 재산세 공부할 때 이거 중요하니까 공부해요. 종합부동산세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합니다. 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분할납부 공부 또 해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핵심만 몇 가지만 점검하고 가는 거죠.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거 재산세는요 물납이 돼요. 물납이 뭐냐? 물건으로 세금 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물건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24가지 세금 중에서 금전이 아니라 물건으로 세금 낼 수 있는 물납은요.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하고 상속세예요. 재산세하고 뭐 상속세만 물납이 돼. 이건 시험에서도 간혹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건 여러분 자료 밑에 메모되어 있을 건데요. 그죠? 맨 밑에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뭐다? 재산세하고 상속세가 물납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물납은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 받았는데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0만 원 봐라. 초과. 낼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니까 돈으로 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뭘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뭘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뒤에서 공부할 건데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강남구청장한테 고지서 나와. 근데 고지서 받았는데 납부할 세금이 얼마? 1,000만 원 뭐예요? 초과. 나 돈으로 못 내. 그럼 부동산으로 낼게. 근데 강남구청장한테 고지서 날라왔는데 옆 동네 서초구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세종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납부할 세금이 너무 커서 1,000만 원 초과하니까 물납하겠다. 그러면 옆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그것도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만 신청서 제출합니다. 여러분 물납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로 물납할래 이렇게 뭐가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과세권자가 그걸 물건을 보고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하라. 그래서 이렇게 물납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 중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물납이 가능한 건 재산세하고 상속세인데 상속세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재산세만 기억하시면 된다 얘기예요. 다음 분할납부가 뭐죠? 돈으로 내는데 한꺼번에 못 내니까 나눠낼게 이게 분할납부예요. 근데 분할납부는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본인이 결정해. 난 한꺼번에 못 내니까 나눠낼래? 대신 조건이 있다. 기본 납부할 세액이 얼마? 250만 원 무할 때,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 이런 숫자를 많이 물어봐요. 250만 원 무하면 초과하면 납부기한 지나고 납부기한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 지나고 3개월까지 나눠내겠다. 이게 분할납부예요. 한꺼번에 못 내면 3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요. 250만 원 무하면 초과 똑같아. 혼동되는 걸 물어보겠죠. 그리고 다만 종부세는요. 재산세보다 단위가 커요. 그래서 6개월까지 나눠내라 이겁니다. 기한 지나고 몇 개월? 6개월. 재산세는 3개월 동안 나눠내고 종부세는 6개월인데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네. 두 개 다 똑같이 500만 원 모일 때 이하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이 안 돼. 250만 원 초과했지만 500만 원 초과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자, 요 부분은 그냥 한번 이해를 하고 가면 되는데 여기 보실래요? 재산세의 고지서에 납부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납부 기한인데 요때 세금 내라고 납부할 세금이 고지서 나왔는데 고지서가 만약에 300만 원이야. 250만 원 초과했죠. 그럼 분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러면 이때는 납부 기한 내 얼마 내고 이 중에서 250만 원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라 얘기해요. 그리고 납부 기한 지나고 지금 몇 개월이라고 그러죠. 재산세는 3개월. 요때는 얼마? 여기서 요거 빼니까 50만 원만 3개월 안에 내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납부 기한 내 기본 얼마 내라. 250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 뺀 나머지는 요때 50만 원을 납부합니다. 이때는 달마다 내도 되고 아니면 3개월 안에만 납부하면 되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그럼 다시 40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납부할 세금이 400만 원이다. 250만 원 납부하고 기본. 나머지 얼마? 150만 원은
3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기본이 250만 원이에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500만 원을 부하면 초과 100분의 50 이하. 시험에서 많이 장난을 해요. 500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을 납부할 수 있다. 틀려. 100분의 50하고 100분의 50 이하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리죠. 예? 100분의 50은 절반을 내라는 얘기잖아. 100분의 50 이하는 절반도 되지만 절반보다 크면 안 돼. 적은 거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100분의 50을 분납하여야 한다. 틀려요. 법에는 100분의 얼마? 50 이하. 같거나 적거나 이거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럼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600만 원이야. 500만 원 초과하죠. 그러니까 가야죠. 500만 원 초과니까. 그럼 100분의 얼마? 50 이하는 절반 나눠내도 돼. 여기 얼마? 300. 여기 300 이럴 때 되잖아. 50% 이하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 만약에 600만 원일 때는 여기다가 400만 원 내고 여기 얼마? 200만 원 납부해도 돼요. 50% 이하니까 여기는. 여기보다 여기가 더 많으면 안 돼. 같거나 적어라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600만 원이다. 그럼 여기서 얼마? 만약에 200만 원을 납부하고 여기서 얼마? 400만 원. 이건 안 된다 이 얘기지. 같거나 여기가 뭐 해야 돼?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분의 50을 분납한다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봐. 틀리죠. 50이 아니라 100분의 50 이하. 같거나 적어야 된다. 여기가 같거나 적어야 된다. 여기보다 여기가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정보. 그러니까 50도 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물어본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100분의 50을 분납한다? 그럼 틀리는 거지. 하여야 150 이하를 하여야 한다. 왜? 법에 그렇게 돼 있어. 그 얘기예요. 숫자가, 예? 여기 보세요. 50만 원 이하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과세 안 하는 게 있거든요. 면세점? 취득세 과세 안 해. 그럼 50만 원 주고 취득했으면 취득세 안 내요. 예? 51만 원 주고 취득했으면 내요. 그죠? 이해 갔어요? 그런데 50만 원 취득한 물건이 50만 원인데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한 물건이 얼마? 5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죠. 50만 원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다시 취득세 물건 취득했는데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법에 50만 원 이하는 과세 안 하니까 50만 원은 과세 안 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과세 대상 물건 50만 원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50만 원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50만 원 이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이제 공부하면서 얘기할 건데 숫자 뒤에 이하, 미만, 초과, 이상이 붙으면은요, 예? 그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틀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혼동되니까.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과세 안 해. 그럼 취득한 물건이 40만 원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과세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0만 원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예? 40만 원 취득세 과세 안 해요? 그럼 41만 원은 50만 원 과세하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지. 법에는 40만 원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게 없다니까? 얼마? 50만 원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50만 원 이하.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사례로 갈 때는 50만 원 이상 이하 그런 게 없이 50만 원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과세 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례로 물어볼 수는 있지만 만약에 40만 원 이하다 또는 뭐 4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얼마 나와야 돼? 50만 원.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지금 자 뭐가 똑같아요? 분할납부의 공통점이 뭐예요? 250만 원 초과하면 분할납부 되잖아요. 예, 그런데 기간만 틀려.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까지. 납부 방법은 똑같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요, 단위가 커. 부동산 파놨으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기한 경과하고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이게 분할납부. 2개월.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양도소득세는 2개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금액을 뭐한다? 분납한다 그랬죠? 자, 납부 기한이 있는데 몇 개월? 2개월이야, 2개월. 그럼 2,000만 원 이하다 그랬으니까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얼마? 1,000만 원 내고 초과 금액 얼마? 500만 원은 분납 기간에 낼 수 있다. 이해가시죠? 자, 만약에 1,900만 원이면 얼마? 1,000만 원 납부하고 900만 원 납부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2,000만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 같거나 적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4,000만 원이다. 그러면 같아도 되니까 얼마? 2,000만 원, 2,000만 원도 되죠. 근데 여기가 1,900이고 여기가 2,100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같거나 적어야 된다. 50% 이하. 이해가시죠? 여러분, 납부 유예가 있어요. 납부 유예가 뭐냐? 납부를 뒤로 뭐하라? 미뤄달라. 여러분, 종부세는요,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나이는 많고 세금 내야 될 금액은 크고 소득은 없으니까 부담이 크죠. 그래서 납부 유예 신청을 하는데 재산세하고 뭐가? 종합부동산세가 똑같아요. 1세대 뭐 1주택자만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몇 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가 100만 원 초과되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만 원을 부할 때 초과, 낼 세금이 100만 원을 초과해요. 그럴 때는 그것도 조건이 있죠.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몇 세?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 낼 것이 100만 원 뭐한다? 초과한다. 그럴 때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요렇게도 돼. 나이가 60세가 안 됐어도 1세대 1주택을 몇 년 이상 5년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도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이 얼마 초과하면 100만 원. 그러면 만료기간 3일 전까지 신청을 하고 반드시 뭐하라? 담보를 제공하라. 자,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은 뜻이 중요한 거죠. 물납의 뜻이 뭐라고요? 물건으로 세금 낼 수 있죠. 분할납부는 한꺼번에 못 내니까 나눠낼 수 있죠. 납부유예는 납부를 뒤로 미뤄주는 거죠. 뜻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공부할 때는 자, 물납은 뭐만 돼? 재산세만 돼. 물납은. 예, 그죠? 분할납부는 재산세도 되고 종부세도 분할납부 되죠. 양도소득세, 우리가 공부할 거 양도소득세도 분할납부 돼요. 납부유예는 재산세하고 뭐만? 종부세. 요런 정도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세부적인 건 재산세 공부할 때 공부할 거고 종합부동산세 공부할 때 가서 또 구체적으로 할 거고 지금은 압축해서 핵심만 한 거니까 여기서는 물납은 재산세만 돼. 그리고 분할납부는 재산세나 우리가 공부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한꺼번에 못 내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특별히 납부 유예 제도도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여기까지만 보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 20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조세의 정의 구체적인 분석 그랬죠. 그래서 1번만 보세요. 1번 양가로 1번 과세의 주체는 누구다? 국가 또는 누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죠. 그래서
그래서 국가가 세금 내라고 하는 걸 앞으로 뭐라고 불러요? 국세. 지방자치단체로 세금이 들어가는 걸 지방세라고 한다. 이렇게 과세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요, 필요경비의 충당 얘기는 목적이에요.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목적이 뭐냐? 1번만 보시면 되죠.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경비에 뭐 하겠다? 충당.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다음, 여러분 21쪽에 3번에 보시면 1번만 보시면 돼요. 법률 규정, 이 얘기는 뭐냐? 과세 근거. 조세 법률주의 하면 세법, 그죠? 세금에 대한 법,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세법에 과세 요건이 뭐했을 때,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4번에 보시면 양가로 4번, 세금은 직접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모든 세금은 1번 뭐라고 그랬어요? 금전으로 납부를 하라. 그것도 뭐 일시납부, 그죠? 그런데 2번에 보시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이라고 되어 있죠. 그 물납에 줄쳐놓고 메모하세요. 밑에다가 물납은 뭐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그 다음에 분할납부는 다 되는데 우리가 공부할 거 꼭 알아야 될까? 재산세, 그 다음 뭐요? 종합 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뭐다? 분할납부가 된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뭐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는요, 물납도 없고 분할납부도 없고 납부유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요 세 가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러면 공부할 때 어떤 분은 그럼 부가가치세 같은 거 분할납부 안 돼요? 다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안 물어봐. 예? 우리 시험은 공부하는 거 5가지 세금 중심으로만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잠시만 쉬셨다가 그 다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